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결혼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386쪽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 평가할 경우에 있어서 이 사례 선택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 중 맞지 아니한 것을 묻는 거죠. 자,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2번 매매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우리가 매매 상황 또는 매매 조건에 대한 그러한 보정이 되겠죠. 자,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묻는 거고, 4번 대상 물건은 목조 건물이고 사례 물건은 석조 건물인 경우에는 물적 유사성이 결여되어 개별 요인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례 자료로 우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은 물적 유사성이죠. 맞는 질문.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컨대 나지와 건부지는 어떻게 유형을 우리가 달리함으로 우리는 사례 자료로 선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어떤 얘기죠? 우리가 나지와 건부지인데 이 대상 토지가 나지란 얘기죠. 자, 이 나지가 대상 토지인데 문제는 이 사례를 수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례 부동산을 뭘로 수집을 했다는 얘기죠? 이 토지와 건물로 결합된 복합 부동산을 사례로 수집을 했죠. 이때 여기는 토지는 나지죠. 자, 여기 토지는 나지 상태에 있는 토지인데 이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부지죠. 자, 이럴 경우에 이 건물은 이쪽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부분이죠. 이 다른 유형의 부분은 공제하고 이 같은 이 부분인데 동유형 부분, 같은 유형의 부분은 선택을 하죠. 이 동유형 부분을 선택을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분법이죠. 그래서 배분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은 우리가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은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 수급권 내의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거래 사례 수집 선택 기준이 4가지가 있죠. 이 첫 번째가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죠.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우리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죠. 시점 수정의 가능성, 이 시간적 유사성이 하나 나타나고,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이죠. 자, 위치의 유사성이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 그래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우리가 수급권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인 동일
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이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죠. 자, 여기 사례 물건의 가액이죠. 자, 이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인데, 자, 2017년 2월 1일이다. 이 거래한 날짜죠. 거래 시점입니다. 자, 평가 대상 물건이죠. 이 평가 대상 물건의 2017년 8월 1일, 이건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시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시점에서부터 이 기준 시점까지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 동일성은 인근 지역이고 유사성이 있는 지역은 유사지역이죠. 맞는 질문.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은 거래 사례에 이어야 한다. 이어야 밑줄. 이어야는 반드시인데 틀렸죠. 여러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의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돼야 된다 얘기죠.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이죠. 이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죠.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21번. 21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홍길동은 고객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하여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 중이다. 주어진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고객이 이 토지를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평당 손해액은 얼마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얼마가 되겠죠? 자, 이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얼마? 상업용일 때는 3천만 원이죠. 자,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3천만 원인데, 자, 그 유사 사례 토지의 거래 사례액이 3천만 원인데, 자, 사례 토지 비교 평점이 얼마? 사례 토지, 사례는 분모죠. 비교 평점 100이고 대상은 분자입니다. 100이 되겠죠. 대상 토지에는 100. 자, 그러면 얼마죠? 이거 6분의 얼마? 5가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은 500만 원에 5를 곱해주니까 2,500만 원. 상업 용도로 이용했을 때 2,500만 원인데, 그러면 주거용으로 이용했을 때는, 자, 주거용으로 이용했을 때는 유사 사례 토지의 거래 사례 가격은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이 주어졌는데, 이때 이 사례 토지 평점은 50, 대상 토지는 100이죠. 2에 1,000만 원 곱해주니까 2천만 원이죠. 자, 상업 용도로 이용하면 2,500만 원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2천만 원이니까 얼마 손해를 보는 거죠? 500만 원 손해를 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500만 원이 손해를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5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 내용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우리가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묻는 거죠. 자, 23번 문제 이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묻는 거죠. 자, 이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상 토지와 사례 토지를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비교하는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이 비교 항목을 가지고 비교하는 평정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봤더니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그 중 600제곱미터는 왕경사다. 자, 600제곱미터는 왕경사입니다. 그 나머지 1000제곱미터에 그럼 나머지 400제곱미터는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는 평지라고 했어요. 평지. 예?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왕경사 부분 인근 표준획지, 인근 표준획지 사례 토지에 비해서 20% 감가다. 이 대상 토지가 20% 감가가 발생한다. 감가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다. 인근 표준 획점에서 감가 요인이 없으니까 100분의 100이죠. 자, 여기 10분의 6은 0.6입니다. 0.6 곱하기 100분의 80, 10분의 8, 0.8 해주니까 여기 0.48이 되겠죠. 자, 여기는 얼마? 10분의 4, 0.4 곱하기 1이니까 0.4죠. 두 개 더해줬더니 0.88이 개별 요인 비교치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2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비준 가액을 구하라. 자, 비준 가액인데 비준 가액은 우선 거기 우리가 맨 밑에 수식이 나와 있죠. 이 사례 가액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맨 밑에 그 수식에 봤더니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냐. 자, 두 번째 거래 사례 가액은 얼마가 나와 있죠? 얼마? 3억 원이 되겠죠. 3억 원. 자, 3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 사례 가격은 3억 원인데, 자, 우선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 자, 대상 부동산은 분자 100인데 대상 부동산보다 사례 부동산은 10% 정도 고가로 이루어졌다. 10% 고가일 때는 뭘로 들어가죠? 플러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고가니까 플러스로 들어가죠. 또 거래 시점 수정인데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봅니다.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몇 프로? 우리가 20% 우리는 가격 상승률이 있었다. 가격이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상승이니까 플러스. 자,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수집됐다. 자, 여러분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대상 부동산이 우리가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입니다. 자, 이 인근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 없어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00분의 100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 요인인데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보다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5%마다 열세 있다. 열세일 때는 뭐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주면은 정답은 우리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 순서대로 잘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사례 부동산에 있어서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했으나 이는 인근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고가입니다. 이 표준 획제 시장 가치가 제곱미터당 8만 원으로 조상되었다. 그러면은 이 표준 획제 시장 가치인데 지금 1억 원이죠. 자, 1억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억 원에 사정 보정치를 곱해주면은 자, 요게 고가로 1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사정 보증해주면 표준 획치가 나오겠죠. 얼마? 제곱미터당 8만 원이 나오죠. 제곱미터당 8만 원인데 얼마? 1000 제곱미터가 주었죠. 이게 인근 표준 획지의 시장 가치 얼마죠? 8천만 원이 나오죠. 8천만 원. 따라서 사정 보존치는 1억 원에 8천만 원이니까 얼마? 0.8이 나오겠죠. 0.8. 그래서 정답은 0.8,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27번 문제 보시면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유사 지역인데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다. 자, 그럼 지역 요인 비교치인데, 자, 지역 요인 비교치에서 우리는 분모는 사례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뭘로 본다? 100으로 사정하는데 지금 비교 항목이 5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이렇게 100으로 사정을 한다. 자, 이때 격차 내역을 봤더니 기타 조건은 격차가 마이너스이다. 이 말은 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2% 열세 있다는 거고, 환경 조건은 뭐가 된다? 플러스 3이다. 100 어떻게 돼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3% 우세하다는 거고, 가로 조건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1% 열세 있다는 것이고, 접근적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4% 뭐다? 우세하다는 거고, 행정적 조건은 제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열세 우세 항목이 없죠. 100분의 100. 그럼 상승식은 이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면 상승식이죠. 100분의 98이니까 0.98. 0.98. 100분의 103 1.03. 100분의 99 0.99. 100분의 104 1.04 곱하기 1 해주면 1.039가 구하고자 하는 지역 요인 비교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은 5번이죠. 그래서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는 거죠.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죠. 그럼 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 지역 요인 비교하는 방법도 우리는 종합적 비교법. 비교하는 방법도 뭐죠? 똑같죠?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부동산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항목을 묻는 거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공시지가 이 기준법인데, 특히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때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죠. 즉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우리가 사례 토지와 비교하여 우리 사례 토지와 비교를 했는데 그 사례가 표준지죠.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자,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왜냐 표준지를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할 때는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을 이미 다 감안했어요. 그래서 사정보정할 필요 없이 바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이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5번 정답입니다. 순서가 5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29번 A군 B면 C리 의 자연 녹지 지역 내에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CD는 인근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 CD는 인근적이고 DD는 유사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CD의 자연 녹지 지역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표준지가 없다. 그럼 동일 수급권인 인근 D이 유사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소지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 니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르는 시점 수정 시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또 뭐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니은 틀린 질문. 자, CD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사정 보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사례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기억 디귿 맞는 지문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의 평가가 얼마냐. 자,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 나왔죠. 자, 여기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 자, 200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 나왔고, 자, 시점 수정으로 가는데, 자, A 어떻게 돼요? 2015년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고 10월 24일까지 5% 상승했죠. 그래서 100분의 공시 기준을 100으로 봤는데 몇 프로 상승했다? 5% 어때? 10월 24일까지 5% 뭐 했다? 상승을 하게 되면 플러스 100분의 105는 1.05죠. 이건 1.05. 자, 지역 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다는 것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100분의 100입니다. 예? 자, 개별 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대상, 개별 요인 비교하는데 대상 토지가 이 비교 표준지를 100으로 보면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5% 뭐 했다? 열세하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또 우리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죠? 플러스. 그래서 상승시로 구하는 건 곱하는 거죠. 자, 그 밖에 요인 보정사항이 없으니까 요걸 구하면 되겠죠. 요거 1.05, 0.95, 요거 1.2를 200만 원을 곱해주면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련된 사항을
자, 정리를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수익환원법이죠. 자,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수익환원법인데,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하면은 대상 물건의 가액, 수익 가액을 구할 수 있죠. 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면 환원율이 높으면 전체값 수익 가액은 낮다는 거고, 반대로 환원율이 낮으면 수익 가액은 높다는 것을 요거죠. 역관계 있죠. 역관계.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데 31번 문제가 되겠죠. 자, 갑 빌딩의 연면적은 1000평으로 평간 임대료 수익이 우리가 얼마다? 10만 원이 나왔다. 자, 10만 원. 자,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만 원. 평당 임대료 수익이 1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연면적은 얼마? 1000평이다. 1000평. 자, 그러면은 얼마죠? 1000평. 10만 원 공이 5개, 공 3개니까 1억이 되겠죠. 1억. 10만 원에 10만 원 공 5개, 공 3개 해주면은 1억, 공 8개입니다. 1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능 총소득은 1억 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평균 공실률은 몇 프로? 5%로 감안한다. 이게 우리는 가능 총소득인데 공실률은 5%를 감안하죠. 1억 원에 몇 프로? 5%를 평균 공실률이니까 얼마죠? 500만 원. 자, 500만 원이 공실에 따른 충당금을 공제해 주면은 유효 총소득은 9,500만 원이 되겠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는데,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죠? 45%다. 45%. 0.45를 해줬더니 4,275만 원. 이 4,275만 원이 되겠죠. 자, 요걸 9,500 빼주면 5,225만 원. 자, 순영업소득은 5,225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요걸 여기 대입시켜 주면은 순수익은 5,225만 원인데 환원이율은 10%입니다. 10%니까 0.1. 그럼 분모 분제 10을 곱해 주면 얼마죠? 5억 2,250만 원이죠. 5억 2,2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 방식으로 구하면 시장 임대료가 월 200만 원이죠. 자, 월이 주어졌으니까 연간 임대료 수입을 구하기 위해서는 12개월을 곱해주죠. 그럼 얼마죠? 2,400만 원이 연 임대료 가능 총소득이 나오죠. 가능 총소득이 2,400만 원인데 공실 및 대손 손실이 4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걸 빼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얼마? 2천만 원이고, 이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40%다. 0.4. 그러면 800만 원이죠. 자,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뺐더니 순영업소득은 1,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익가액을 구하는 건데, 수익가액은 얼마죠? 순영업소득은 1,200만 원인데 환원 이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 환원 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이 자본 수익률에다가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를 해야겠죠. 이때 자본 수익률은 평가이론에서는 할인율의 개념이고 미래에 사용되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하는 자본 회수는 감가상각률의 내용이죠. 자, 이 감가상각률의 이 경제적 잔존 내용윤수 경제적 잔존 내용윤수분의 1인데 지금 경제적 잔존 내용윤수는 25년이죠.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4%입니다. 4%고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여기 8%다. 8%. 4% 더해줬더니 얼마? 12%. 12%는 0.12가 되죠.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니까 12에 12억 원. 12억 원을 12로 나눠주니까 구하고자 하는 수익가액, 부동산 가액은 1억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은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과 관련된 용어를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 단위비교법은 원가법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1번 정답이고 부채감당법, 조성법, 물리적 투자개로법은 환원이율,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고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접법, 직선법은 수익환원 방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사용되는 환원이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환원이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고 환원이율이 높으면 수익가액은 낮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환원이율은 시장접근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죠.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추출법을 시장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시장 추출법을 시장 접근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 그럼 환원 이율은 이렇게 시장 접근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 2번 정답. 3번 환원 이율은 기대 이율의 대상 물건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이다 하니까 틀렸죠. 자, 요소 구성법. 자, 요소 구성법에 다른 말로 조성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조성법에 있어서 환원 이율 조성법에 있어서의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 이 순수 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하죠. 자, 이때 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하고 이때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등이 있죠. 이때 순수 이율은 투자이론에서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인 국채 수익률을 의미하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산법에서 우리는 단기적 이율인 기대 이율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틀렸고 환원이율은 할인율과 같은 개념이 아니죠. 환원이율은 이 할인율에 자본 회수를 더한 개념 틀렸고 환원이율은 부동산 가격이란 총수익이 아니죠. 자, 이 환원이율은 자, 요 수식에서 환원 이율은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 그래서 부동산 가액에다 뭐죠? 총수익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2번 정답.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환원율을 바르게 구한 것. 총 투자한 금액 1,000원인 공 3개 붙이면 돼. 2억 원입니다.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액 2억 원이고 연간 가능 소득은 얼마? 자, 연간 가능 소득 얼마가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연간 가능 소득 PGI가 1950만 원이 나왔어요. 1950만 원에서 거기 연간 공실에 따른 손실은 50만 원 나왔고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 2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2천만 원이 나와 있고 유효 총소득 2천만 원에서 거기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0%. 자, 2천만 원에 40%를 했더니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을 빼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1,20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동산 가액은 얼마 나왔어? 지금 총 투자한 금액 2억 원이고 순 영업소득 순수익은 1,200만 원이죠.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죠? 6%가 되겠죠. 6%.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가. 1번이 정답인데 분해법은 원가법에서의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9번 자본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 이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하죠. 그래서 각 개별적 위험에 따른 할증률을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조성법.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2번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직접 구하는 방법. 맞는 지문이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 투자결합법, 이 투자결합법은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리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나누죠.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나눠요. 자, 이렇게 토지에 건물이 결합된, 자, 토지에 이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또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우리가 종합 환원율이죠. 종합 환원율은 토지, 건물 분리되니까 따로 하겠죠. 토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토지 우리가 환원이율에다가 건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건물 우리가 환원이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때 가중치를 곱한데 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이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할 수가 있죠. 3번 맞고 4번 엘우드법은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입과 지출, 보유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보유기간 동안에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함에 따라 기간 말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계량해서 나타난 엘우드법이죠. 엘우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고 있고 환원율에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자,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 환원율은 자기 자본 환원율,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지분 환원율로서 우리는 한 해 소득을 기준하는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저당 환원율로서 카즈들이라는 학자는 저당 상수를 적용하죠. 자, 이때 가중치인데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인 LTV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인데,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데 착안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합니다. 5번 동일하다는 데 착안이라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입니다. 자, 5번 정답이고 40번 토지 환원율은 10%. 자, 이렇게 토지 환원율은 10%다. 자, 그리고 건물 환원율은 15%다. 토지 환원율은 10%, 건물 환원율은 15%인데 토지 건물 가격 구성비는 토지가 몇 프로? 60%. 그러니까 전체 100%에서 60%를 차지하고 건물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40%를 차지한다. 그러면 여기 100분의 6배니까 6%, 이것도 100분의 6배니까 6% 대주니까 12%가 되겠죠. 종합 환원율은 몇 프로다? 1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에 투자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엔 종합 환원율을 구하는데 자기 자본 환원율 15%. 자, 여기서 자기 자본 환원율 몇 프로? 15%. 자, 여기서 환원율 구하는데 환원율 구할 때 자기 자본 환원율 15%. 자기 자본 환원율 15%고요. 자,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 10억에서 얼마? 5억을 차지했다.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자기 자본은 5억을 차지하고 있다. 얘기죠. 지분 비율. 자, 그리고 제1번 저당. 제1번 저당은 국민은행, 제2번 저당은 우리은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저당 환원율 10%. 1번 저당 환원율 10%. 2번 저당 환원율 12%가 주어졌는데 얼마? 부동산 가격 총 투자 금액 10억에서 1번 저당 얼마 투자 금액 3억이죠. 1번 저당 여기 3억, 2번 저당 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7.5%. 2분의 1이니까 7.5%. 요거는 얼마죠? 3%. 3%. 요거는 2.4%. 하니까 10.5, 12.9% 했더니 12.9%가 정답이죠. 금융적 투자결합법 12.9%.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우리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상정 시에 적용할 환원율은 요건 부채 감당법에 대한 얘기죠. 자, 부채 감당법은 개텔법이죠. 개텔법. 자, 개텔법. 자, 개텔법인데 이것은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에서 우리는 구하는 거죠. 그래서 환원율은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합니다. 환원율은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한다. 부채 감당률 이것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다가 대부 비율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도 환원 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대출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순영업소득 3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1,500이니까 부채 감당률은 얼마? 2가 되겠지.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대. 대부 비율은 얼마? 대부 비율은 100%에서 얼마다? 100%에서 40%니까 0.4. 100%에서 40% 그러냐? 전체 100%에서 40%를 차지하니까 0.4고 여기다가 저당 상수, 즉 문제에서 저당 상수는 0.177 0.177 곱해줬더니 0.1416이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14.16%가 됐죠. 14.16%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관련해서 기본적 내용 잘 알아두시고 올해는 환원 이율 쪽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환원법까지 설명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물건별 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